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활기차게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봄이라는 계절이 참 반가운데요. 이맘때 기승을 부리는 불청객 늘 같이 오죠. 바로 미세먼지인데요. 올 3월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대기가 정체해서 미세먼지가 짙은 상황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어제 더 보강된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 대응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통상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인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는데요. 이번에는 관심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하거나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에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들의 탄력적 근무를 적극적으로 권고한다는 방침이 담겼습니다. 또 초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사업장 규제는 물론이고요. 본격적인 농사철에 접어드는 만큼 영농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폐기물 집중 수거도 이뤄집니다. 영농 잔재물 파쇄 지원단도 운영된다고 하니까요. 산불 예방 차원에서도 불법 소각하는 일들은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파란 봄하늘 하루라도 더 볼 수 있으려면 많은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마스크는 피부인 거 아시죠? 2월 28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네어 시계 보고 있을 때 속으로 시간을 세냐고요? 아니요. 아무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수요일 시간에는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친환경 관련 최신 마케팅 트렌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수직업 시간에는요. 이 구직자 일학습 병행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는 퀴즈 오늘 드립니다. 전국에서 이 봄나물 생산을 60%나 차지하는 충남 서산시에서 이 봄나물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다른 채소들처럼 하우스 재배가 되기도 하지만 제철은 바로 지금인데요. 이것은 톡 쏘는 매운맛과 향이 있는 알리신 성분을 갖고 있어서요. 원기 회복과 자양강장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주로 된장국에도 넣고 무치거나 전을 해먹기도 하고요. 간장에 섞어서 장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죠. 냉이와 함께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봄나물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냉이는 답이 아닌 거죠. 그죠?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어이구, 막 정답이 막 마늘, 달래, 쑥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네요. 네, 저는 어제 속이 안 좋아서 좀 속이나 마음을 좀 달래야 될 텐데. 자, 농수산 뉴스 시간입니다.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일반 가게에서도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연일 전해지고 있는데요. 농가도 예외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 부채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농가 부채 이거를 조사한 결과 그리고 또 이에 따른 대책을 제안한 건데요. 우선 농가 부채 평균 부채를 보면은 201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농가 부채는 농업용 부채 그러니까 실제 농사를 짓는데 들어간 부채하고 가계용 부채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 가계용 부채가 농업용 부채 증가율에 비해서 더 높았던 것으로 또 조사되게 됐습니다. 농가 부채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예, 앞서 말씀드린 기간 동안 농가의 부채 평균 규모는 3,564만 원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네. 이게 이전 5개년 단위, 그러니까 2003년부터 2007년 또 우리 2008년부터 2012년과 비교를 하면은 각각 28.4 그리고 34.4%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겸업농이나 축산이나 화훼농가 그리고 또 경지 규모가 크거나 경영주가 젊은 농가일수록 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영농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새로 영농을 시작할수록 부채 규모가 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농 규모가 클수록 부채가 많다. 그런데 그 부채 규모가 늘었는데 비율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일단 땅이 있어야 하고요. 또 네. 축산이나 화훼 같은 경우는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있다는 건데요. 이 부동산의 가치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이제 낮아졌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부동산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한 처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나아진 것 같이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실제 빚은 늘어난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농경연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농가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착시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게 됐습니다. 네. 농가의 삶이 팍팍해지면서 투자도 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투자를 줄이면 그 수익을 더 창출하고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농경연에서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농경연의 현지 통신원 51명을 대상으로 해서 농가 경제 여건과 투자 의향 등에 대해서 이제 온라인 조사를 또 실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소규모 투자가 좀 많았던 것으로 그리고 또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에는 적극적인 투자 의향은 적은 편으로 이렇게 조사가 된 겁니다. 투자를 끌이는 이유가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제 복수응답 결과에서 농업 수익성이 낮다. 이게 7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다. 이게 결론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요. 이를 위해 시장 원리에 따라서 농산물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서 충분한 농업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농업 경영 안정 체계가 전개되는 게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내다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농민들은 생산비 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농업인 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생산비를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해달라 이런 요구를 정부에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투입되는 재정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된다면 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의 보험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지원하는 2차 보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민간보다는 저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상환 기간을 늘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상환 부담을 좀 줄이는 방안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다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폭설이 내린 곳들도 있고 겨울 추위가 남아 있는데요. 올해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 지도가 발표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산림청이 만개 시기를 기준으로 2024년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 지도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봄꽃 소식을 알리는 게 생강나무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이 생강나무. 예, 그렇습니다. 이 생강나무는 3월 6일 그리고 또 이어서 진달래는 3월 15일, 벚나무류는 3월 23일에 남부 지역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꽃망울을 터뜨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예측, 이거는 국립수목원과 국립산림과학원, 강원 도류 화목원 등 9개 국립수목원이 우리나라 각 지역을 대표하는 16개 산림지역과 그리고 10개 수목원에서 매년 관측하는 식물 계절 현상 이 자료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산악지역에서 관측하는 산악 기상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예측 지도는 산림청 홈페이지에 보시면 그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 게 벚나무류. 겠죠? 그죠? 3월 그렇습니다. 23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봄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전국 서해 중남부 연안에 내려졌던 저수온주의보 전면 해제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수온주의보는 바다 수온이 4도씨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거나 아니면은 전일도는 평년 수온에 비해서 2에서 3도 이상 급격히 떨어질 때 발령이 되는 건데요. 네. 국립수산과학원이 어제 13시부로 서해 중남부 연안에 발효 중이던 저수온주의보를 전면 해제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저수온 특보 해제 해역의 수온이 5.2에서 6.8도씨 범위를 보이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같은 수온은 평년 대비 0.5에서 1.5도씨 정도 높은 수준이고, 전년 대비 저수온 특보 발표는 4일 늦게, 해제는 8일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역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수온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양식장 피해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수가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가 있는데요. 이걸 좀 참조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좀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네. 농수산 뉴스 지금까지 한국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다양한 마케팅 분야의 전략과 아이디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마케팅 아이디 업 마이테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막 벚꽃 개화식이 얘기하고 그랬는데 네. 벚꽃 축제는 빨라지고 얼음 축제는 없어진다. 그렇죠? 네, 이런 환경 관련한 소식들 살펴보면 정말 심각성 느끼게 되고 기업들 그래서 이 친환경 마케팅에 더욱 신경을 쓴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1월에 예정돼 있었던 강원도의 얼음 축제가 취소되기도 했고요. 기온이 너무 높아서 아예 취소된 거예요? 취소됐고, 네, 벚꽃 개화 시기도 전 세계적으로 더 개화 시기들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올겨울에 이상 기후로 스웨덴을 비롯해서 북유럽 국가들의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면서 국가 비상 상태를 선포하기도 했고요. 그랬어요? 네, 영국은 홍수와 태풍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된 환경 이슈가 이제 국내도 당연히 마찬가지인데요. 뭐 기업에서는 제로 웨이스트나 리사이클링과 같이 친환경 마케팅을 많이 수행해 왔는데 이제는 필환경, 필수적인 마케팅이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환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이상기후나 환경 문제에 대한 소식을 매체를 통해서 접해왔던 1, 20대들은 기업들이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 기업의 물건은 사지 않겠다라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너무 좋네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일상이 된 게 저도 되게 긍정적인 그래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업들은 사실 지금까지 친환경 마케팅이다라고 하면 포장재를 줄이는 방법 또 잘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소재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이런 것에 집중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뭐 그 플라스틱 포장재나 테이프를 종이로 모두 교체한 다음에 우리는 과대 포장을 줄이고 있다라는 홍보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최근에는 한 화장품 회사에서 지속 가능한 포장은 포장을 안 하는 것이다 라는 문구를 내세우면서 선물 포장 서비스를 아예 없애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고객들은 이 브랜드를 오히려 지지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뭐 네. 종이 쓴다고 나무는 어떡합니까? 맞아요. 네. 네. 근데 또 문구 뒤에 고객들한테 우리의 친환경 마케팅에 함께 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같이 덧붙이면서 고객들이 나도 이 환경을 보호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라는 마음까지 느끼게 해줘서 더 네네. 좋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아이디어 또 기술의 발전과 함께 어떻게 친환경 마케팅의 사례들이 좀 바뀌고 있는지 오늘 다양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포장재를 없애는 기업 또 생겼을 만큼 이제 친환경 마케팅에서 포장재는 빼놓을 수 없는 이슈 그죠? 유럽에서는 심지어 이게 말이 되나요? 종이 술병을 만든 보드카 회사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돼요? 네. 보통 이제 맥주는 캔 맥주가 있지만 이 맥주를 제외한 다른 주류들은 유리병에 술을 담아서 그렇죠. 판매를 합니다. 네. 특히 보드카와 같이 투명한 액체는 유리병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마케팅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유리병의 디자인에 집중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주류 업계에서는 유리병이 종이에 비해서는 당연히 탄소 배출량이 높다. 라는 점에 착안을 해서 액체를 넣어도 새지 않는 종이병을 우와. 제작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네.
네, 사실 종이는 물에 녹으니까 그쵸. 100% 종이 소재를 사용하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판매를 했던 유리병을 재활용해서 네, 안쪽을 코팅을 했고요. 그리고 종이를 이제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유리를 좀 줄이는 방식으로. 네, 네. 아, 예, 그래서 예. 지금은 절반까지 줄여서 종이 가 이제 50% 정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앞으로는 100% 종이병을 만들 계획이라고 해요. 가능한가 보네요. 신기하네. 네, 예, 그래서 예. 이 회사에서는 그 종이는 당연히 1년 안에 생분해되는 장점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 유리병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장점도 있다고 해서 이제 3년 동안 무려 종이병을 생산하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서 연구 끝에 이 종이술병을 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친환경 한다고 너무 많은 투자 금액을 드리는 그럴 거 수 있겠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종이병의 생산 단가가 유리병에 비해서 굉장히 낮고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게도 유리병에 비해서 훨씬 가볍잖아요. 그래서 8분의 1 수준이니까 유통 과정에서 물류 비용이나 보관 비용이 줄어들어서 장기적으로는 비용적으로도 이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해외에서는 보드카뿐만 아니라 위스키나 와인과 같은 주류 회사에서 종이병을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맥주 회사는 나무로 만든 병을 네. 제작해서 출시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광고에서는 환경을 생각해서 개발한 소재다라는 것만 강조한 게 아니라 이 나무로 만든 맥주병에 맥주를 담음으로써 탄산과 맛이 더 보존된다, 더 어허. 맛있다라는 네. 그 메시지를 언급해서 고객들에게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단 이런 게 이제 제 눈에 보이면 저는 한번 사볼 것 같아요. 저도 특이하잖아요. 궁금해가지고. 네. 네. 그 국내 기업들도 이 플라스틱 벗어나는 네. 탈플라스틱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네, 국내 대표 제지 회사에서도 종이 포장재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종이가 대표적인 성질이 아까 말씀드렸던 물에 녹는 것, 그리고 또 불에 타는 성질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하면서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휴대폰을 사게 되면 종이 박스 안에 휴대폰을 보호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그쵸. 완충제가 있잖아요. 예, 예. 네, 근데 이 완충제를 모두 종이로 네, 바꾸어서 출시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자레인지용 용기를 종이로 만들어서 네, 밥과 국을 종이 그릇에 담아서 데울 수 있게 예. 또 신소재를 개발했다고 해요. 당연히 설거지를 하더라도 흐물거리지 않도록 네, 개발을 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는 플라스틱을 모두 종이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 뷰티 업계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 포장 아예 안 하는 네네. 업체가 있다. 근데 어떤 이 친환경 마케팅을 뷰티 업계에선 진행하고 있나요? 네, 사실 뷰티 업계에서 가장 많이 진행하는 친환경 캠페인은 공병을 수거하는 캠페인이에요. 근데 공병이 많이 나오나요? 뷰티 쪽에서? 네, 어떤 게 아무래도 있죠? 네, 많이 나오는데 화장품 보통 스킨이나 에센스, 네, 로션 같은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 플라스틱 병인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플라스틱만 있으면 좋은데 뭐 그 뚜껑은 캔이라든지 또, 뭐 유리와 섞여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재활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오프라인 매장에 내가 다 쓴 화장품 공병을 가지고 가면 뭐 포인트나 사은품을 주는 식으로 캠페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공병을 들고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에 아무래도 요즘은 잘 방문하지 않잖아요. 온라인 구매가 증가를 하면서 네. 이 캠페인의 참여율이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국내 대표 화장품 기업인 A사에서 올 1월부터는 화장품 기업 최초로 찾아가는 공병 수거 서비스. 네, 온라인으로 내가 주문하고 집 앞에 다 쓴 화장품 공병들을 모아서 내놓으면 직접 수거해가는 이야, 네, 서비스를 예. 시작했다고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하고요. 네, 네. 사실 이 기업은 2009년부터 15년 정도 공병 수거 캠페인을 해오고 있고 지금까지 수거된 공병의 양이 2,700여 톤이라고 해요. 네, 그 정도로 화장품에서 나오는 공병과 또 쓰레기들이 많은데 이를 수거해서 건설 자재를 만들고 신제품의 용기를 만들 때에도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고객들에게는 그 쇼핑몰에서 사용한 포인트를 지급해서 또 동기부여를 한 것도 특징이고요. 굉장히 잘했네요. 그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들 많으니까 네. 이 캠페인을 통해서 이런 혜택까지 받으면 더 참여율이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면서 고객에게 혜택을 준 아이디어가 또 있다고요.
그 온라인에서 그 구매 많이 하시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질문을 그러니까 했는데 요즘은 사실 오프라인에서 뭘 살 생각 자체를 별로 안 하는 게 이유가 저는 가격이거든요. 맞아요. 네, 가격 차이가 좀 난다고 느껴지니까 그 뒤로는 오프라인에서 좋은 물건을 봐도 이거 온라인으로 찾으면 더 싼 게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백화점에서도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것을 같이 병행하면서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것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요. 또 장 보는 것 같은 경우에도 무거운 짐을 그렇죠. 들고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우리 집 앞에 배송이 맞습니다. 되니까 네. 냉동이나 냉장식품 구매도 온라인에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때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스팩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예전에 사용하던 아이스 젤팩은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어서 이를 개선하자라는 움직임이 많이 있었고요. 요즘에 익숙하게 보이는 거는 얼린 생수병, 그리고 종이로 된 아이스팩, 그리고 안에 물을 채운 아이스팩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익숙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국내 한 지자체에서 고기를 구매한 고객들에게 물로 된 아이스팩 대신에 육수로 된 아이스팩을 제공해서 화제가 됐어요. 먹을 수 있게. 네. 포장재를 기가 막히네. 뜯으면 그 육수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도록 육수 아이스팩을 제공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네. 특히 이 육수 아이스팩은 육가공 업체에서 아무리 뼈를 판매한다라고 해도 판매되지 못하고 남는 뼈 재고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싼 값에 구매를 해서 육수로 만들고 이를 얼려서 아이스팩 대신에 넣은 건데요. 이제 가공업체에서 처치곤란인 뼈들을 지자체에서 활용해준다라는 장점도 있고 소비자들은 내가 여행이나 캠핑을 갈 때 그렇게 사골 육수들이나 냉면 육수를 얼려서 가져간 적이 있는데 이렇게 업체에서 직접 아이스팩을 육수로 만들어서 주니까 너무나 관심이 간다. 네, 이런 기업체면 앞으로도 꼭 이용할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냉면집을 가면 그 육수를 텀블러에 담아온 적은 많거든요. 야,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환경을 위해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은데 그 비닐봉지에 바느질을 하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네. 말도 안 나오네. 비닐봉지에 바느질을 왜 하는 거죠? 네, 우선 네. 이 커뮤니티의 처음 시작은 치앙마이, 동남아의 치앙마이의 네. 전통 바느질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옷을 직접 만들어 입고 망가진 옷을 수선해서 지속해서 입자라는 취지에서 처음 단체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바느질로 만든 옷은 합성 섬유보다는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 우리가 옷이 조금 해졌다고 이를 버리는 게 아니라 예쁜 실들로 자수를 놓으면서 이를 오랫동안 활용하자. 라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분리 배출을 잘하고 또 버렸을 때 분해가 잘 되는 소재를 개발하면 참 좋지만 그때까지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을 끝까지 쓰는 게 가장 친환경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망가진 옷에 자수를 놓다가 이제는 비닐에 찢어진 비닐봉지에 자수를 놓기 시작한 거예요. 비닐봉지 그냥 더 쓰자. 오래 쓰자.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비닐 생분해되는 비닐봉지도 많이 쓰지만 찢어지면 사실 버리게 되고 그렇죠. 특히 우리가 1.5리터짜리 페트병 들어있는 그 물을 감싸는 포장재 있잖아요. 네. 얘네들은 우리가 칼로 그어서 찢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자수를 놓고 또 꼬매서 그 가볍게 물건을 담거나 그런 비닐봉지 용도로 활용하는 등등. 아예 다른 용도로. 네, 맞아요. 그래서 비닐봉지도 계속해서 쓰는 것이 아예 버리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비닐봉지 바느질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합니다. 세상에. 네, 사실 우리 버려지는 헌옷이 개발도상국으로 가면서 그들의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그 작은 아이디어가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우리도 버리지 않는 것에서 친환경 마케팅의 아이디어를 얻어보면은 네, 또 네. 재미있는 사례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매년 버려지는 헌옷이 개발도상국으로 가면서 그들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이게 그 매년 뭐 우리가 패스트 패션 때문에 버려지는 옷들도 너무 많고 많죠. 예. 우리도 그 가볍게 쓰레기장에 이제 헌옷 수거함에 버리는 네. 옷들이 개발도상국에 가서 그들이 입으면 좋지만 사실 패딩 같은 것들은 그냥 버려진다고 해요. 그래서 쓰레기 산이 되는데 야. 이 폐섬유들로 인해서 네, 환경 오염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 섬유 쓰레기의 양이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처치곤란하고 네, 입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쓰레기가 되면서 우리가 버린 헌옷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옷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쓰레기로 가버리는 케이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 우리도 그냥 단순히 나눠 쓴다라는 관점에서 헌옷을 버리거나 기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나눠 쓰고 나는 새 걸 산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오래 쓰고 새로운 소비들은 조금씩 절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좋은 일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네. 여러분 아이디어 좀 얻으셨길 바라겠습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지금까지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직장은 나와도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를 위한 장수직업 시간입니다. 2월은 졸업이 많은 달이죠. 그런데 그 2월에 대학을 졸업한 이들 중에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몇 퍼센트일까요? 네, 1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졸업 이후에도 대부분 아르바이트나 구직 활동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직자용 일학습 병행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커리어비전의 최진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근데 14%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요즘 좋은 뉴스가 없어요, 대표님? 그러게요. 경제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야, 이거 수치가 너무 낮은 것 같은데요. 먼저 일학습 병행제가 어떤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일학습이 병행했다니까 일과 학습을 같이 동시에 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네.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형 인재 육성을 위해서 시행된 제도인데요. 일학습 병행제는 기업의 현장 실무 훈련과 그리고 학교의 이론 교육이 긴밀히 연계돼 있어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최적의 제도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사실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 경력자 위주로 뽑잖아요. 일을 잘하고 잘 익숙하니까. 그런데 신입사원 딱 뽑았는데 얘가 일을 못해. 그럼 너 나가. 이렇게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안 되죠. 그러다 키워야죠. 보니까 네, 그렇죠. 키워야죠. 이런 마인드로 만든 게 이 일학습 병행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능력은 약간 부족하지만 이 사람을 그렇다고 내치지는 않고 좀 부족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학교나 아니면 직업훈련기관에서 좀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데요. 우리가 보통은 사람을 뽑은 다음에 배워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 그래요? 그렇죠. 대기업 같은 경우에 연수원이라든가 인재개발원에서 자체적인 직무 역량 강화를 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그렇게 직무 역량 강화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럼요. 그게. 많이 들죠. 그래서 아무래도 실력은 조금 부족할 것 같지만 일단은 뽑아놓고 우리가 현장 근무하지만 부분적으로 부족한 거는 학교나 직업훈련에 보내서 같이 동시에 뭐 3일은 학교 가고 뭐 3일은 현장에서 일하고 이러는 식으로 우리가 키우면서 이 지원자를 같이 이 사람하고 같이 가겠다라는 의도로 만든 게 일학습 병행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들어보니까 그 내용과 취지가 좋은데요. 네, 그렇죠. 이게 좀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전문대학교나 대학생 그리고 이제 특성화고 학생들이 주로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학점도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점에서는 아주 좋죠. 왜냐하면 학점이 곧 돈이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저희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정말 자기가 알아서 취업 준비해서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됐는데 대신 이제 그 대표님이나 저까지만 해도 약간 이런 문화가 있었죠. 그냥 일단 들어가면 네. 막 선배들이 교육해주고 그렇죠. 기회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도제식. 네, 맞죠. 집단주의 성격이 막 강하긴 하지만 그렇죠. 조직을 위해서 희생을 하지만 조직이 나를 키워주는 약간 그렇죠.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좀 개인주의 문화가 좀 강하다 보니까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 놓는 거예요. 서로.
그렇죠. 또 가르쳐 주면은 간섭한다고 또 뭐라고 할까 봐 그러니까. 서로 눈치 보다 보니까 스스로 알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제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더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겠네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이거? 2013년 고용노동부에서 한국형 도제식 훈련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 10년이 좀 넘었네요. 이 일학습 병행제는 스위스 직업학교나 독일의 도제훈련 등의 선진 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발전시킨 제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그 스위스 국빈 방문 중에 베른 상공업 직업학교를 방문을 해서 네. 스위스 직업학교 교육 방식을 보니까 이거 좀 괜찮은 것 같다 해서 우리나라도 벤치마킹했다라고 좋은 보시면 걸 될 것 같습니다. 들어왔네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도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솔트웨어라는 회사가 일학습 병행제 제1호 기업으로 인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기존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이게 하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제조업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건설, 기계, 전기, 전자, 정보통신, 재료,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어서 근로자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적성에 맞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일학습 병행제로 뽑힌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정식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서 월급을 100% 다 받고 받으면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죠. 학점도 되고. 네. 그리고 우리 보통 인턴십이나 이럴 경우는 급여가 좀 70% 정도 70%면 다행이게요. 그리고 50%도 좀 안 되고 네네. 그리고 현장학습이라는 거는 또 월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더 나은 제도이긴 하죠. 그리고 이거 약간 좀 뭐랄까요? 국가에 의해서 좀 보호받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 게 왜 그냥 일할 때는 보험 이런 것도 적용이 안 되고 그러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건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사대보험도 될 수가 있고 이런 괜찮네요. 네, 효과가 조금 좋은데 네. 기존에는 이런 구직자는 없었고 재직자 1년 미만의 재직자나 아니면은 그냥 이런 재학생들 학생 취업을 앞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만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구직자용으로도 이렇게 새롭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다 이제 뭐랄까요? 이 일학습 병행제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다 참여하면 좋은데 다 참여할 수는 없고요. 네. 기존에는 재학생과 그리고 재직자 단계로 이제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재학생 단계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등학교라던가 아니면 전문대 4년제 재학생이 참여를 할 수 있었는데 특성화고등학교도 2, 3학년이 돼야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을 앞둔 친구들만. 그래서 전문대나 4년제보다는 특성화고등학교는 아무래도 기술을 좀 배우는 학교이기 때문에 거의 도제식, 현장에서 도제식 이런 교육 훈련을 받고 있고요.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 단계의 일학습 병행은 졸업반을 대상으로 해서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생겼었고 4년제 대학 같은 경우는 3, 4학년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IPP 일학습 병행제라고 해서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네. 다만 6개월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거의 2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에 한해서 학점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한해서만 일학습 병행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3, 4학년 정도 친구들은 미리 너 그러면 졸업하고 우리 회사로 와. 이런 확률이 조금 더 많기는 해요. 네. 다만 구직자가 안 가서 그런 거지. 아. 자꾸 이제 본인이 인턴십 대신에 현장 경험을 쌓아서 대기업을 가려고 한다거나 그 커리어를 쌓기 위한 방법으로 그쵸. 아니면 학점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네, 듣는 네, 거지. 네. 나 이 기업 가기 위해서 이 제도를 이용해야지 이러지는 않는다는 약간 그런 게 네,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구직자용 일학습 병행제 기존과 다른가요? 어떤가요? 예. 그렇죠. 기존에는 네. 구직자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직업계 특성화고 직업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재직자 중에서도 1년 미만 재직자를 대상으로만 운영이 계속되어 왔었기 때문에 아직 취업하지 못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했던 그러네요. 거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니까.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알아서 스펙을 쌓아야 됐잖아. 알아서 직업 훈련을 받거나 알아서 자격증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되게 막 길어지는 거예요. 취업 돈도 구직 많이 기간이. 돈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그런 네. 문제들이 좀 발생을 했는데
취업하려는 구직자들도 취업률도 낮고 그러면 구직자들한테 경제적 비용도 좀 줄이면서 취업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엊그제 이런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구직자용 네. 일학습 병행제를 신설을 해서 사전 이론 교육을 통해서 이 구직자의 적성에 맞는 직업도 탐색을 하고 그리고 취업에 필수적인 기초 교육이라고 해서 직장 생활에 필요한 이런 기초 교육들도 받을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없었던 이제 구직자 대상의 일학습 병행제에는 기존에 없던 사전 이론 교육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 기존에 있었던 거는 뽑아서 현장에서 일하고 대학 가서 이렇게 해 병행하면서 했었는데 이번에 구직자용은 뽑아서 현장 근무하면서 너 학교 가서 직업훈련 가서 배워 이게 아니라 사전에 교육을 먼저 시키고 이 교육 기간이 끝나면 우리 회사로 올 수 있어. 이렇게 연계할 수 있도록 조금은 변형을 네, 시키는 네.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육 끝난 이후에도 이제 뭔가 매칭, 학습 과정과 매칭해서 기업하고도 또 연계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사후 관리까지 해주는 관계인데요. 보통 직업 훈련은 훈련으로 끝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학습 병행제를 통한 훈련을 받게 되면 기업하고 연계되는 취업과 연계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아무래도 구인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숙련 기간과 훈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좀 완벽한 제도 같은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구직자들이 졸업 후에 취업보다는 아르바이트를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사실 들었어요. 근데 그 일학습 병행제가 구직자분들에게 좀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나마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렇죠. 그렇긴 네네, 한데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래도 아르바이트생 알바 천국에서 네. 2월 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서 네. 졸업 이후 계획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취업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라는 사람이 응답률이 더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준비한 곳이 있기 때문에 당장 눈높이 낮춰서 취업하는 것보다 나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 기업 갈 수 있을 때까지 좀 더 있을 거야. 이런 응답자가 1위가 나왔고요. 네네. 그 다음으로는 어학 성적을 갱신한다던가 뭐 취업 자격증 취득을 한다던가 취업 준비에 전담하겠다. 이게 2위였고 정규직이 되기 전까지는 어설픈 데는 가지 않겠어. 안정적으로 정규직을 하겠어. 이게 그것도 너무 이해가 되죠, 사실. 네, 그렇죠. 네.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답변이 나온 것도 보면 아무래도 이런 왜 아르바이트를 해? 라고 물어봤더니 그래도 당장에 생계비는 해야 되잖아요. 졸업 후 부모님한테 손 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비용 때문에 이런 아르바이트를 한다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이 구직자용 일학습 병행제에 참여해서 이런 경제적 비용도 줄이면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회니까 좀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고용노동부에서 추후에 신규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한 후에 미취업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학습 근로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예정? 네. 잘 보셨다가 공고 나면 빨리 지원을 해서 참여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초반에 그 말씀드렸던 그 퍼센테이지가 알바천국이 2월 달에 조사한 거였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비토를 놓는 것 같은데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한계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좀 우려되는 점이 있을까요, 혹시? 기존에 일학습 병행제 참여했던 분이 10명 중에 3명이 최저임금 급여를 겨우 받으면서 좀 조건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업무에서 약간 배제된다거나. 너무 안 좋은데요. 네, 그런 점들이 있었고 대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 좀 해줘. 우리 교과 한 애들 해줘. 기업하고 안 맞는 교과목하고 매칭하려고 하는 다 보니까 네네. 기업이 부담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런 학교도 교과목을 편성할 때는 기업에 도움이 되는 걸 해야 되니까 제가 예전에 로봇협회를 갔는데 로봇협회에서 로봇협회 회원사들이 필요한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 교육 수료생들을 협회 회원사가 다 데려가는 거예요. 너무 좋네요. 100% 취업이 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협회를 활용한 뭔가의 중간 매개체가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네. 회원사들이 필요한 교과목을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하고 같이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수직업 시간 오늘은 구직자용 일학습 병행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커리어비전의 최진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달래였습니다. 3363님, 5746님.
달래 양념장에 밥 비벼 먹으면 맛납니다. 배고파 죽겠네요 갑자기. 좋아하세요 달래?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십니다. 대표님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저희가 다 확인해서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래요.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휴대폰으로 신청하도록